우리나라에서 핵심 지역은 압구정동이랑 그다음에 삼성동 일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동도 이제 지하 도시화 시킨다고 이제 계획들은 이제 잡혀 있고,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지금 묶여 있는 지역들이 사실 그런 핵심 지역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로 묶은 거는 앞으로 여기는 엄청 우리가 개발을 할 거니까 이런 데는 투기 소요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역들은 여전히 뭐 장기적으로 투자 유망하다. 3기 신도시가 대기만 하면 입지는 제일 좋아요. 1기, 2기, 3기 중에서 예전에 1기, 2기보다 훨씬 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서울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데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최진곤 대표님 모시고 최근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 미래일타 투자자문 컨설팅의 최진곤 대표고요. 건물주 마블이란 보드게임 제작가, 그다음에 이제 4권의 책 저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썼던 게, 최근 아니고 뭐 작년쯤 됐을 거예요. 이제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 이 책 저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그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네, 요새 그 언론에서도 많이 접하겠지만 강남에 있는 이제 아파트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특히 뭐 잠실 일대라든가 압구정 일대, 뭐 삼성동, 뭐 대치동 해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강남 상구가 이제 가장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그 여파가 이제 최근 기사 보니까 뭐 조금 이제 서울 쪽으로 좀 온기가 좀 퍼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고, 뭐 강동구 쪽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여의도, 목동, 마고, 뭐 성동구, 뭐 옥수동 쪽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오르고, 그 온기가 지금 뭐 노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좀 간다는 좀 기사가 최근에 좀 나왔듯이,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부동산 상승 온기가 조금씩 이제 서울 전역으로 좀 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렇게 지금 상승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정부 정책에 저는 좀 실패라고 보는 게, 기존에 이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좀 더 도드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똘똘한 채로 가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양도세가 이제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1주택으로 가는 게 더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겠다. 왜냐하면 1주택자는 그 기본 공제뿐만 아니라 그 장기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80%가 공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도 차익이 한 뭐 20억이 났다고 하더라도 80%면 16억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10년 거주 10년 보유를 했을 경우의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굉장히 적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으로 세금 어차피 양도세 두드려 맞느니 그냥 1주택으로 갈아탄 게 더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더 똘똘한 채로 가시는 경향들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제 취득세가 아시다시피 이제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 2주택부터 8% 12%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비조정 지역 같은 게 두 채부터 이제 일반 세율이긴 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두 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총알이 딱 두 발 있는데, 이 총알을 이제 세 번을 쏘면은 이제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처음에 쏘는 총알은 가장 핵심 지역을 쏘려고 하고요. 자기 자산에 있는 형편에 맞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총알은 이제 그나마 이제 서울 전역에서 이제 갖고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막 2주택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계속 좀 더 양극화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정부 정책이 잘못된, 근데 이제 취득세 중과 완화가 원래 현 정부에서 좀 없애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아직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금리 인하라고 봐요. 이제 실제 지금 대출 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좀 돈을 풀어서 좀 경제를 살리자, 좀 이런 공감대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좀 계획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이제 돈이 풀리면은 자산 가치가 오르겠구나, 이런 또 심리가 좀 작용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혹시라도 이제 또 야당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예전처럼 뭐 15억 대출 금지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물론 지금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언제라도 대출 규제라든가 정책적으로 집을 못 사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또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이러면 빨리 지금이라도
제일 좋은 거 강남 아파트를 사겠다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국이 또 불안하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요새 그렇게 똘똘한 한 채 위주 상승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온기가 점차 서울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네. 그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됐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강남 3구 그 가격을 조금 촉발시키는 매개체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서울 이제 불장의 진입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 약간 단기적인 영향이고 조금 더 지켜봐야 이게 계속 좀 장이 좋아질지 지속될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하던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전자에 가깝고요.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2022년 말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좀 가격이 폭락을 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정고점을 회복한 단지들도 있지만 또 어떤 단지들은 정고점을 회복하지 않은 단지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22년 말이 바닥을 찍고 정고점을 안 뚫었으니까 그동안 횡보를 한 상태고 약간 뭐 오른 적도 물론 있지만 거의 한 3년 정도가 이제 시간이 경과가 된 거잖아요. 근데 통상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경기 불황은 한 3년 이상을 못 가더라.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제부터는 조금 저는 상승을 더 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거기에 어떤 그 작은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는 봐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서울 강남 쪽 집값이 올랐다고 보진 않고 그동안 좀 억눌러 있던 그 수요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약간 폭발하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좀 자극제가 돼서 좀 올랐다고 보여지는 건데 사실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정상 가격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좀 가격을 눌러왔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게 다시 정상 가격으로 회복하는 게 좀 단기간에 좀 올라오는 거지.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들은 좀 이렇게 눌려왔던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물론 이게 좀 약간 불쏘시개의 역할을 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금리 인하라든가 정부 규제 실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그다음에 야당의 규제책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좀 우려 뭐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작용해서 저는 좀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토지거래 허가만으로 집값이 뭐 단기적으로 오른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 공급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집값 안정하기 위해서는 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뭐 1기 신도시도 그렇고 2기 신도시도 그렇고 물론 이제 3기 신도시가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 뭐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고 또 그게 뭐 생각보다 또 사업이 뭐 속도가 붙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또 거기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그동안 막아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기존에 이제 안 돼 왔는데 그나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바뀌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했는데 그게 좀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기존에 살고 있던 소유자들도 있지만 일반 분양 물량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게 이제 공급 물량이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 전역에는 사실 이제 새로 입주할 단지들이 이제 전보다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은 더 좀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반면에 또 GTX BC 노선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네. 물론 수도권입니다만 뭐 네. 인천 송도나 의정부, 양주 같은 지역은 네. 집값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정이나 옥정 양주라든가 뭐 의정부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분양가보다는 올랐어요. 분양가보다는 올랐고 지금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덜 가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갑자기 막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근데 이제 GTX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GTX A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약간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생각해 보면 그 인천공항철도도 사실은 처음에 되게 적자였어요. 인천공항철도. 그리고 사람이 이용을 많이 안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시기상의 문제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GTX BC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하기에 민간 사업자들도 돈이 없는 게 맞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하기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낮아지는 측면도 있고, 일단은 저는 GTS A가 성공을 해야지 나머지 GTS B, C, D도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 GTS A가 이제 아직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개통이 됐지만 서울역에서 삼성역까지는 아직 개통이 안 됐어요. 수서역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서역에서 이제 동탄까지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 뻥 뚫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져야지 이제 GTS A가 완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시너지가 날 것 같고, 그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이제 그거 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보고 나머지 B, C, D도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의정부라든가 이런 지역들 양주 옥정이라든가 GTS 뭐 C나 아니면 송도라든가 GTS B 이렇게 영향권에 있는 지역들은 가격이 물론 이제 강남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오른 게 맞지만 뭐 추후에 그 여파가 지금 강남, 서울, 이제 수도권 뭐 이런 식으로 좀 온기가 좀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좀 가격 하락이 있어도 결국 좋아질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저는 거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올해 보면은 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또 국내 실물 경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어렵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좀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 어렵고요. 또 쉽게 생각하면 쉽게 또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주거라는 것 자체가 의식주랑 같이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욕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게 맞다. 근데 이제 그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 집 마련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또 무리해서 또 영끌해서 사는 것도 뭐 소득이 되면 또 가능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그랬다가 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컨디션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대출이 나오고 이 정도 금액이면 어디를 살 수 있는지 일단 그거를 먼저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게 이제 움직이시면 되는데, 이제 내가 살고 싶어하는 동네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비싼 게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눈높이를 맞추려면 약간 그거를 좀 낮추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 아니면 그거를 조금 더 뭔가 좀 부수적인 수입을 만들어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이게 타이밍이 물론 중요한데 지금 뭐 강남이나 뭐 이런 데는 뭐 불장이라고 하지만 수도권이나 그다음에 서울의 약간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렴한 매물들이 많고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매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이 그런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는 뭐 어차피 실거주니까 크게 개의치 않고 지금 들어가시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 아니면 또 조금 더 여기서 나아가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한 전략, 그러니까 한 채를 사고 또 1년 있다가 또 다른 채를 사서 뭐 중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되는 전략을 해서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이제 갈아타시는 전략도 있고, 뭐 전략들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아니면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청약을 통해서 또 내 집 마련하시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내 사정에 맞게 전략을 찾아서 그런 지역을 찾고 물건을 찾아서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좀 가장 핵심일 것 같고,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전망은 사실 무의미해요. 왜냐하면은 이 전망이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이 꼭 전망과는 똑같이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큰 흐름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큰 흐름은 강남 상구를 촉발된 부동산의 어떤 상승세가 서울 수도권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견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견해를 참고하셔서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을 좀 미리 선점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네.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네. 11년 내에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금 지방에서의 미분양, 특히 악성 미분양이 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또 이 미분양이 난 원인과 네. 앞으로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역적으로는 뭐 이제 뭐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제가 뭐 따로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구 유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아까 그 정책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예전에는 그 서울과 5대 신도시 같은 경우 2년 거주, 실거주해야지 비과세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정 지역, 강남 상구나 용산을 제외한 서울 지역도 2년 보유만 해도 1주택자 않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살래, 서울에 살래 하면은 어디 사시겠어요? 만약에 똑같은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서울.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거주 안 해도 세금이 비과세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지방에서도 상경에서 또 강남이라는 집을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단 정책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동안 좀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이 좀 많은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공급 물량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에 공급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잘못 판단해서 미분양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구가 소멸하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을 넘어오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지금 초양극화가 되고 있잖아요. 초양극화가 되고 있으니까 강남 쪽으로는 계속 강남이나 서울 쪽은 돈이 몰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 지금 돈이 안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심해질 여지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예전에 그 중견 건설사도 요새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불황과 마찬가지로 경기 불황에도 좀 이런 중견 건설사들도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 미분양이나 이런 게 좀 심해지고 있는 게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서울 부동산을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네. 사실이니까 지방 부동산에 이제 또 거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지방 부동산 시장도 한번 좀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당분간은 근데 그 이런 양극화가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생각하는 게 일단은 취득세 완화가 먼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지방 부동산을 좀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예전에 한창 경기 안 좋을 때는 그 지방 미분양 아파트 사면 5년간 뭐 양도세 비과세 면제라든가 이런 혜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혜택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아파트를 사게 되면 또 양도세 뭐 다주택자 뭐 양도세 중과, 이게 양도세 중과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유예가 된 것뿐이거든요. 물론 이제 조정 지역에 한해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방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이제 그 다주택자를 규제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남에 서울에 돈 있으신 분들이 내가 지방에 그냥 투자 목적으로 하나 사고 싶은데 이게 뭐 이거 살려고 했더니 취득세가 12%야. 13%, 13.2% 이 정도 되고 양도세도 이것 때문에 중과되고 이러면 사실은 그 못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약간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부동산을 미리 사줬기 때문에 그게 또 경제가 돌아가고 건설 경기도 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IMF 때는 집 사는 게 애국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사면은 굉장히 혜택도 많이 줬고,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거의 죄인 수준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다주택자를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오히려 똘똘한 채로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완화가 돼야지 지방 부동산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혹시 그럼 지방 부동산에 지금의 이런 온기가 네. 언제쯤 이렇게 퍼질 거라고 보시나요?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규제 완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선행적으로 규제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혜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지방 혁신 도시들도 많이 생기면서 일단은 그 세종시를 필두로 해서 약간 공기업이나 이런 게 많이 이전을 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덜하고, 근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뭐냐면 좋은 회사를 그렇게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 또 안 가는 거예요. 또 너무 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있는 수도권에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히 그런 좋은 회사나 좋은 그 기업을 이전하는 것만 목적은 아니고, 거기는 이제 어떻게 인프라를 잘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가 뭐 그런 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인구 소멸 지역을 더 좀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정책 입안자들이 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서 지방이 훈풍이 보려면 이런 그 정책적으로 좀 약간 규제가 좀 완화가 되거나 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전까지는 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똘똘한 한 채, 즉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대표님은 이제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온기가 앞으로는 좀 더 퍼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똘똘한 한 채 전략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선점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거죠. 지금 이제 뭐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가면 평당 1억에서 30억인데 이게 뭐 50억, 60억 될 때까지 물론 이제 그렇게 된 지역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가는 것 측면도 있을 거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30억, 40억 있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되냐 아니면 대출을 왕창 일으켜서 그런 집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2, 3억밖에 없는데 27억, 28억 대출 받아서 사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차선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강남에 뭐 평당 1억 30억짜리 있지만 과천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하니까 내가 이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마저 못 가면 서울의 재건축 단지 중에 10억 정도 하는 단지들이 있으니 그런데도 뭐 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10억 그 정도 자금도 대출해서 그 정도 자금도 안 되면 또 수도권에 5억대 아파트들도 있어요. 새 아파트가.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그 온기가 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압구정동이나 반포라든가 뭐 6, 70억 한 아파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가는 거고 그거를 또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본인의 갖고 있는 자산에 맞춰서 이제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근데 또 이런 전략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살 거냐 아니면 수도권에 5억짜리 아파트 두 채를 살 거냐. 근데 이 두 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해서 사게 되면은 두 채를 처분하더라도 비과세 받는 거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수익률적인 면에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12억까지고 12억 초과는 이제 고가주택 비과세이기 때문에 좀 더 세금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5억에 사서 만약에 10억에 팔고 둘 다 5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으면 이게 둘 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연구를 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똘똘한 채로 가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한 내 집 마련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기는 차츰 퍼질 수 있고 지금 아직 많이 안 오른 서울이나 수도권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워낙에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네. 강남 꼭 핵심 강남이 아니더라도 음. 강남에 꼭 입성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강남 부동산을 많이 보시는데 네. 최근에 음. 강남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너무 올라서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는 게 낫다. 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강남에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강남이 또 계속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5년 전, 10년 전, 15년 전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는 게 그 이유가 지금 똘똘한 채 현상도 있고 세금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이제 SNS의 발달로 그다음에 언론 매체의 발달로 네. 무조건 강남에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명품 좋아하잖아요, 명품. 어느 순간 이 강남 아파트가 명품화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구가 항상 있는 거고 그 욕구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갖고 있는 돈이 정말 많지 않은데 이거를 강남 가고 싶다고 해서 막 영끌해서 막 사고 사채 빌려서 사고 이런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차선책을 선택하라는 얘기죠. 차선책. 그 차선책이 어디냐? 뭐 강동구라든가, 그죠? 목동이라든가, 아니면 여의도라든가, 아니면 과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다 강남급만큼 중강남이라 불릴 정도로 좋은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좀 사서 좀 기다리면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사고 또 여유 자금이 좀 있다고 하면은 투자용 부동산을 더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천을 집을 하나 사고 조그맣게 뭐 수도권의 아파트를 더 사면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한 채대 그러니까 과천 아파트를 팔아서 강남 아파트 가기에는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과천 집을 팔고 강남으로 가려고 했더니 강남 집값이 더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그만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올라주면은 그 차익이 점점 조금 줄어들 수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1대1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뭐 두 채 전략, 일시적 1세대 2주택 전략 혹은 뭐 두 채 전략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좀 불려서 상급지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네. 이제 강남 중에서도 그래도 아직까지 좀 저평가됐다 상대적으로 네. 그런 지역을 이제 개포를 뽑아주셨는데 네네. 이번에도 좀 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그때 개포동 그 이후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말씀드렸고
예전 영상들 보시면은 그 제 말한 거랑,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 예전 영상 보시고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정말 좀 많이 맞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송파권의 재건축 단지들도 꽤 있어요. 네. 송파권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송파라고 보면 뭐 잠실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뭐 송파나 뭐 강동구까지 보시면 조금 재건축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지들은 여전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은 나중에 또 오를 여지가 있고, 다만 이제 재건축 단지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상가의 분쟁이라든가 이제 사업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런 분쟁이 좀 없고 속도가 빠른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미리 선점하시면 재건축 단지들이 오히려 저는 좀 그 기존의 새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라는 거는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약간 여유를 갖고 좀 기다리시면 그런 지역들도 저는 여전히 투자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목동이라든가, 그죠? 뭐 과천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뭐 마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성동구 지역이라든가, 뭐 마포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은 뭐 다 중강남급지의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 강남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강남에 가기엔 좀 애매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뭐 그런 지역들도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최근 뉴스 보면은 강남도 이렇게 작은 단지 아파트들도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강남권 좀 작은 단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작은 단지라는 게 소규모 네. 단지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이거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소규모 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이 안 되는 단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친 용적률이 너무 높거나 이제 건폐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새로 재건축 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려는 데가 있는데, 근데 또 리모델링이 이게 또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지금 뭐 좀 소송에 걸린 이런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지를 잘 분간하고, 단지가 좀 소규모라고 하면은 재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 시너지가 나는 거는 좀 적은데, 근데 다만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한 1000세대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나중에 재건축이 돼서 1000세대만 된다 하더라도 대단지예요. 대단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 5, 600세대여서 좀 단지가 좀 작다고 생각되지만, 이제 재건축이 됐을 때 이제 일반 분양까지 합치면 1000세대가 되면은 나름 그 대단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은 좀 속도가 빠를 수 있는 단지들은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다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좀 힘들 수 있는 단지들, 특히 재건축이 좀 힘들 수 있는 단지들은 오히려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홀로 단지들이 있어요. 나홀로 단지 뭐 100세대, 200세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나중에 황금성도 그렇고 좀 가급적 강남이라 하더라도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서울 외곽이나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차라리 이럴 때 좀 들어가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런 데가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채를 사야지 그 효과가 증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내가 내 돈 5천만 원 투자해서 이게 5천이 올라도 두 채 해봤자 1억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뭐 오르고 올라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여러 채 샀단 말이죠. 뭐 한 10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5천씩 올라도 10채면 5억이니까 다른 거랑 이제 이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아시다시피 취득세가 3주택부터 비조정 지역 3주택부터는 8% 12%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발표된 게 뭐냐면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취득세가 그 일반 세율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억으로 상향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 법 개정이 시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취득세가 공시지가 2억으로 상향이 되면 이제 그런 단지들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여러 채를 사더라도 좀 약간 취득세가 좀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좀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다 처분하고 내가 저 똘똘한 새로 갈아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게 또 1년에 두 채를 팔면 양도세가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채씩 팔면 10년, 10채면 10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이걸 팔아서 강남에 가려고 했더니 강남 집값이 더 올라버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일단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집 마련해서 또 상급지로 갈 필요가 없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분들이 내가 여유자금 가지고 뭘 할까 봤더니 공시지가 1억인데 2억으로 그게 올라버렸으면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네, 그냥 1%네. 그러면은 그런 주택들을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전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분들에게는. 근데 이제 다만 내 집 마련 빨리 내 집 마련해서 좀 더 상급지로 가시려는 분들은 이런 주택들이 있어서 나중에 취득세라든가 내 집 내가 가고자 하는 서울이나 강남의 아파트를 살려고 할 때 이 집 때문에 취득세가 올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권리적거릴 수 있다는 얘기가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전략이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 부동산이 살려면 규제가 완화가 되거나 그다음에 정책이 좀 변화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 또 가격이 조금씩 오르겠죠. 근데 그 전에 사전에 내가 좀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들어가겠다 이러신 분들은 좀 길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길게. 예. 아니면 정말 내가 열 돈이 하나도 없어. 내가 서울도 못 사고 강남도 못 사고 수도권도 사기에도 돈이 버겁다.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 부동산을 사서 좀 올라주는 걸 차익을 남겨서 차근차근씩 자산을 불리는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쉽게 내 집 마련을 해서 하시려는 분들 이런 전략이 안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은 여러 채 지방에 여러 채 사서 자산을 불리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두 번째는 자산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너무 없으신 분들은 서울 수도권 아예 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분들도 조금씩 자산을 불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하시면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는 건데 이게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게 좀 변화가 돼야지 좀 약간 상승 흐름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평택 같은 경우가 네. 미분양도 굉장히 많고 네. 또 집값 하락률도 경기도권에서 1위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택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많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좋아질 거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네. 많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후자긴 한데요.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안 좋은 이유가, 근데 평택도 평택 나름인 게 그 평택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 네. 그 지제역 쪽 있지 않습니까? 지제역 쪽은 그래도 저는 그게 이제 SRT로 타고 가면 지제역까지 수서에서 한 25분이면 가요.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어쨌든 SRT를 타고 수서에서 그 지제역까지 가면 25분까지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막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데 이게 약간 지제역과 먼 지역이 있더라고요. 약간 서쪽으로 더 가는 지역들. 네. 그런 지역들이 약간 좀 요새 미분양도 많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택도 평택 나름이다. 그리고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게 이제 분양가 대비했을 때는 가격이 좀 올랐다가 최근에 가격이 그렇게 막 큰 폭으로 하락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덕신도시라든가 평택 지제역 인근의 단지들은 그렇게 하방 압력이 높을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제 평택에 약간 그런 역세권과 좀 멀어진 지역들은 조금 가격이 안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택이 또 최근에 안 좋은 이유인 게 지금 삼성이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관련해서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좀 살아나야 된다. 예전에 군산 같은 경우에도 조선업이 안 좋다 보니까 군산 집값도 좀 많이 떨어졌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부동산도 이런 산업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삼성이 그 평택 쪽에 많이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아야지 그렇게 이제 네. 기반 시설 확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이를 좀 잘 지켜보시면서 좀 평택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평택도 나쁜 지역은 아닌 게 이미 그 서울 접근성이 워낙 좋아요. 지지역에서 뭐 SRT 타로 20분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동탄보다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장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장기적으로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봐요. 특히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덕신도시나 지제역 근처로 좀 보시는 게 더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네. 사실 과거 부동산 이 상승장에서는 네. 소액 투자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도 소액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투자금이 1억 미만 정도 있는 분들도 좀 가능한 전략이 있을까요? 여전히 있고요. 저도 이제 그 이하의 금액으로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 소액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런 이 소액 투자 하시려고 하면은 일단은 내 집 마련 먼저 하세요. 내 집 마련 먼저 하시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액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돈이 좀 묶이거나 또 갈아타려고 할 때 이것 때문에 좀 갈아타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집 마련을 먼저 세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여력이 되시면 그때 소액 투자를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또 갈아타시려는 분들은 또 소액 투자했다가 이것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권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최근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대부분 다 상급지 갈아타기예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고 상급지 갈아타기 해서 일단 내 집 마련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여윳돈으로 소액 투자 해보겠다. 이런 거는 저는 오케이인데 내 집 마련도 지금 안 돼 있는데 소액 투자로 뭐 여러 채 할래. 예전처럼 뭐 갭 투자하는 식으로 뭐 10채, 20채, 뭐 30채, 50채 뭐 이런 식으로 유행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은 패가 망신한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은 내 집 마련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고 여러 개 되면 그때 소액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집 마련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2025년 네. 가장 유망한 투자 지역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이런 말씀 드리면은 지금은 아마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1년 후, 2년 후 봤을 때 저 말이 좀 일리가 있었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실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투자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샀다가 부동산을 샀다가 주식처럼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2년을 보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세금이 일반 세율이거든요. 비과세 되거나. 근데 이제 이게 또 갱신 청구로 해서 이제 2년이 4년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이 2년에서 4년을 잡는 거죠.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 이게 한 4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길게 봤을 때는. 그럼 이 4년 정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르더라도 의미가 없는 게 팔면 양도세가 70%예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올랐다 1년 이내 팔면 70%, 77%니까 사실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2년 후, 4년 후에 그러니까 그때 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때 2년 후에 혹은 4년 후에 그때 올라야지 매도했을 때 다 이제 내게 되는 그 세금 내더라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2년 후, 4년 후에 오를 지역들, 가장 저렴한 지역들이 저평가된 지역들이 어디냐 했을 때 저는 아까 서울 재건축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도 여전히 저평가됐다고 봐요. 그래서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 아파트를 많이들 관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계속 이렇게 자산 가치가 오르고 강남 집값, 서울 집값이 오르다 보면은 분명히 그 여파가 수도권에도 저는 퍼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기간에는 아니더라도 뭐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는 이게 서서히 그게 나올 거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인터뷰 영상이 나중에 이제 2년 후에 보시거나 하시면은 저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구나 이렇게 또 이해가 되실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네, 아니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수도권 중에서도 좀 어느 지역들을 좀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글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평택도 뭐 저는 뭐 4년 이후에는 뭐 그래도 워낙 바닥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뭐 한 2년쯤 보면은 저는 뭐 용인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쪽에 또 반도체 클러스터도 있고 또 호재도 물론 이제 그쪽에 뭐 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개발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분양가랑 2년 후, 4년 후의 분양가는 당연히 달라져 있을 거고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고요. 땅값, 인건비, 뭐 공사비, 뭐 시멘트값 해서 다 안 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으로 과연 나중에 2년 후, 3년 후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아파트 지을 수 있냐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집들도 추이에 오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옥천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가 3억 7천이었는데 지금 한 5억 정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옥천 신도시의 그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아예 안 들어갔어요. 투자금이. 예, 왜냐하면 분양가 3억 7천이었지만 감정가가 5억이 나와버리니까 그 대출이 70%만 잡아도 3억 5천이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월세 3천에 뭐 90, 100 이렇게 받아버리면 오히려 1,000만 원을 받는 구조인 거예요. 대출 받고 월세를 놓으면. 네. 근데 어쨌든 그 돈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 뭐 한 5억만 잡아도 한 1억 이상 번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2년 보였을 땐 비과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소액 투자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옥정을 하셨던 분들은 첫 번째 돈이 그렇게 충분치 않으신 분들 그리고 당장 내 집 마련을 안 해도 되실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강남에 갈아타야 되는데 이 옥정 때문에 이게 취득세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여전히 그런 지역들도 잘 찾아보면은 분명 기회가 있는 거고. 근데 그 당시에 옥정이 그 한창 입주장일 때 한 2, 3년 전이었거든요. 입주장일 때는 그때 또 분양가 이하로 마이너스 P로도 산 수도 있는 기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 다 이상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미래를 읽다라는 투자자문 컨설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최근에 국내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여전히 그 상급지 갈아타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상담이 내가 이제 집을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자녀들 이제 미리 좀 증여나 뭐 이런 부분 상속 문제도 좀 의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 집을 살려다 보니까 이게 청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금매를 잡아야 되는지 가게면 어느 지역을 가야 되는지 이런 상담들도 좀 주류를 있는 것 같고 주로 이제 요새는 뭐 이런 투자보다는 내 집 마련 상담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전보다는 예전에는 투자도 많았거든요. 네. 소액 투자도 많았는데 지금은 다 내 집 마련. 내가 어디에 상급지 갈아타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똘똘한 현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추세가. 네. 사실 저도 여쭤보려고 했던 것 중에 네. 하나인데 네. 이게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은 청약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사실 광탈하는 점수잖아요. 네네. 그래서 청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금매라든지 아니면 좀 작은 아파트라도 좀 소액으로 네네. 사야 되는지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네, 제가 딱 제안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청약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든가 생애 최초라든가 세자녀 특별 공급이라든가 그 노부모 보양 특별 공급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가 유공자 특별 공급도 있고 뭐 군인 특별 공급도 있고 이런 다양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기가 이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 같은 경우도 10년 장기 복무하게 되면 또 특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특공으로 또 노려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누군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체육에서 이제 은메달 딴 회원 그 자녀분이 회원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게 국가 유공자더라고요. 은메달 따면. 그래서 특공이 가능해요. 나이가 어렸지만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는데 특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혜택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혹은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아니면 모실 계획인데 또 노부모 부양으로도 특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 내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과연 특공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러면 특공이 안 된다고 하면 일반 공급으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강남이나 서울에 유명한 데는 경쟁률이 몇백 대이거든요. 예. 이게 사실 이런 데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계속 넣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빨리 포기해야 돼, 빨리.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은 괜히 거기에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빨리 포기하고 다른 전략을 해야죠. 그러면 그 다른 전략이 뭐냐? 대출을 내가 왕창 일으켜서 먼저 가장 좋은 집을 살 거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대출 부담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하지? 또 다양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성향이 안 맞겠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니면 조금 내가 그 눈높이를 낮춰서 차라리 두 채 전략으로 갈까. 두 채 전략인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한 채 사고 1년 있다가 한 채 더 사서 비과세 받는 전략을 해서 이 차익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을 갈아타기 전략으로 하는 건 어떨까. 또 이런 전략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수도권에 정말 그 저평가된 데를 정말 치열하게 찾아가지고 한두 채 이렇게 좀 약간, 왜냐면 이런 데는 뭐 5천 1억이 남더라도 주택 수가 많으면은 그 차익이 커지는 거니까 한 두세 채 사는 거예요. 시드세 8% 아니면 내 명의로도 할 수 있지만은 뭐 형님 명의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배우자가 결혼을 안 하면은 각각 두 채씩 사면 네 채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치드세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각각 네 채를 사고 그 안에 한 채를 팔고 그 일시적 1세대 1주택 팔고 또 혼인 신고를 하면 이 갖고 있는 것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총 네 채를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각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전략을 활용하고 그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산이 확 불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네 채를 할 거니까 서울은 어차피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을 짜서 이제 뭐 이제 내 집 마련 계획을 하는 거죠.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제가 너무 다 오픈했네요 오늘. 그렇다면 네. 또 궁금한 게 음, 최근에 이제 큰손 부자분들 네. 이런 분들은 좀 음.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강남 아파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남 아파트고, 강남 아파트 중에서도 이제 재건축 단지들도 좀 관심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여기서 말씀 안 드렸지만 토지거래 허가 풀리기 전에 좀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가 오히려 저평가돼 있으니
실거주가 가능하신 분들은 그런 데를 노려라고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렸었어요. 방송에서. 근데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들도 그렇게 실거주를 제가 이제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거래허가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 이제 무너져가는 단지잖아요. 네. 거기서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내가 그거를 용납할 수 있다. 내 자산 가치의 향상을 위해서 또 젊은 분들은 또 가능하고 좀 나이 들었더라도 나 몸테크 하겠다 이러신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전략적으로 그게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새 또 강남 재건축이라든지 강남 아파트, 이제 고가 주택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자산별로 또 이제 다 다양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강남 재건축 쪽으로 좀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최근에 뭐 압구정 같은 경우도 신속 통합으로 좀 진행된다는 네, 네.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죠.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셨겠네요. 그렇죠. 그런 데도 많이 관심 갖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핵심 지역은 압구정동이랑 그다음에 삼성동 일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동도 이제 지하 도시화 시킨다고 이제 계획들은 이제 잡혀 있고,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지금 묶여 있는 지역들이 사실 그런 핵심 지역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찍어줬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로 묶은 거는 앞으로 여기는 엄청 우리가 개발을 할 거니까 이런 데는 투기 수요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게 한편으로는 좀 누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 여기가 바로 오를 때야 이렇게 찍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역들은 여전히 뭐 장기적으로 투자 유망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최진곤 대표님은 이렇게 부동산 이제 투자자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 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원칙이 있으실까요? 그럼요. 일단은 잃지 않는 투자가 이제 가장 큰 원칙이요. 워렌 버핏도 그 잃지 않는 네. 투자잖아요. 그 잃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제 치밀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저는 무리하지 않는 투자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투자를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벌써 거의 21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투자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항상 그 무리를 좀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래 살아남은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잠깐 또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또 이제 굉장히 큰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않고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투자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투자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탈모 오신 분도 있어요. 탈모. 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또 욕심이 좀 과해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게 돈이 벌리다 보면 욕심도 생겨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억누를 수 있는, 자제할 수 있는 투자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잃지 않는 투자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을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갭 투자해서 전세금 못 빼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투자는 좀 지양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맞지 않다. 네. 예,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 불법적으로 하게 되면 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잃지 않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이 좀 불행한 사람들이 뭐냐면 너무 초년에 성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일찍 성공하는 그렇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우울해질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그게 아니라 초반엔 좀 고생하더라도 점점 나아지는 삶이 오히려 저는 더 행복하고 더 좋을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인생을 좀 하는 게 제 모티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인생의 정점을 가장 늦게 찍어라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투자라는 게 기회라는 게 또 이번 없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 하다 보면은 인생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기회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하다 보면은 인생의 정점을 가급적 늦게 찍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집값은 뭐 내 월급과는 너무나 격차가 나게 크게 상승하는 걸 보고 허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좀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이런 투자 사례가 있으실까요? 물론 이제 그 돈 많으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상담
있기도 하지만 전 재산 1억이셨던 분이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한 5, 6년 전인데 1억을 하셨던 분이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 이제 상담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4, 5년 전만 하더라도 1억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략을 짜드렸던 게 그때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남편이 군인이셔서 그 군인 특별 공급을 활용한 청약을 당첨을 시켜드렸고 그 이후에 1년 후에 또 이제 또 다른 데 또 좀 경쟁률이 좀 덜 되는 지역의 아파트를 당첨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가능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해드렸는데 이제 투자금은 1억이 채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나중에 이제 왜냐면 계약금만 있으면 되고 네네. 중도금이 대출이 나왔고 그 당시에는 무이자 대출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도금 해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잔금도 거주를 안 해도 되니까 왜냐면 이분이 이제 관사에 사셔도 되니까 네. 잔금을 이제 전세로 놓게 되니까 거의 투자금이 다 회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개를 했는데 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오거나 그냥 몇천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팔고 비과세로 팔고 그 돈을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좀 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이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마운 게 사실 그 뭐 별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고마우신 거예요. 당연하죠. 네. 네. 그 당연해요. 당연하죠. 엄청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래서 정말 그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을 주시고 뭐 이렇게 감사하다 생각하시고 네네. 이런 게 너무 저는 그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2022년 말에 이제 단기 바닥일 때 제가 좀 약간 급매로 좀 많이 좀 잡아드렸거든요. 왜냐면 제가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네, 있으니까 그 물건도 제가 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했는데 그게 단기간에 뭐 6, 7억, 7, 8억 올랐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건 내가 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예, 물론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줬는데도.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진짜 뭐 이렇게 바라고 이런 건 네.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오히려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이 정말 오히려 대단하신 것 네. 같다. 오히려 대단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보면은 사실 이게 상담 일이 굉장히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근데 또 그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행히. 물론 또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 좋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또 이제 힘들어도 또 그런 분들 때문에 보람 있게 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네. 대표님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네.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으셨을까요? 그럼요. 저도 그 2008년도 금융위기 겪었으니까 네.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고가 주택을 이제 좀 샀거든요. 무리해서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제 나름에서 이제 적정해서 샀는데 근데 2008년도에는 가격이 워낙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가격이 다 떨어졌고 그리고 졸지에 저 회사에서도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그때 좀 힘들더라고요. 예, 그때 힘들고 근데 또 이게 그때 또 좀 버티다 보니까 또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또 부부싸움도 잦아지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저도. 어떻게 개인적으로. 극복하셨어요? 그냥 뭐 묵묵히 그냥 하는 거죠, 뭐 스텝 한 스텝 밟으면서. 그래서 뭐 그때 집을 그렇게 해서 처분해서 뭐 다른 사업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건 안 한 게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시니 그러니까 워낙 좋은 지역을 사셨나 본데요. 아이고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래도 또 제가 또 부동산에 원래 이제 한번 그러해 버리면 부동산에 끈을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원래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또 언젠가는 부동산이 또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도 했었고 그래서 또 좋은 기회들도 많이 또 발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힘든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투자도 투자지만 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앞바퀴 소득도 중요하다. 왜냐면 이게 끊기면은 이제 대출이라든가 또 이제 생활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도 투자지만 이 앞바퀴 소득을 어떻게 늘릴까지도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회사 때려쳐서 전업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녀라. 왜냐면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리고 그 전업 투자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막 투자해서 돈을 벌기가
매달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직장인 하시는 분들은 그게 전 투자하시는 그런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다니셔라. 그리고 근데 생각해 보면 투자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회사 생활 열심히 해요. 그 빚 갚으려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사람들은 이게 다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마인드 같아요, 마인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은 제가 목동에 살았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많이 방송에서도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대학교 때 1, 2학년 때 나 저 하이페리온이 있어요. 목동에 하이페리온. 제일 비싼 아파트거든요. 목동에서는. 나 저 나중에 하이페리온 살 거다고. 그러면 친구들이 그냥 뭐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나는 책을 쓸 거다. 나중에 책을 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한 귀로 다 듣고 그냥 뭐 무시하는 거죠. 뭐 무시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뭐 하이페리온보다 훨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자산도 뭐 동료원 배들 비해 친구들에 비하면 훨씬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인데 그 친구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 살 건지 계획을 안 하고 어떤 인생을 살 건지도 계획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꿈꾸는 대로 진짜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그게 인생이 그렇게 펼쳐질 리가 없죠.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냥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은 애당초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는 꿈꾸는 대로 인생이 펼쳐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그런 인생을 계획하시고 어떤 인생을 살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하고 확언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향후 한 5년 동안 가장 큰 기회는 어디에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자금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여전히 좀 저는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서울 재건축 쪽도 저는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의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도 여전히 향후 5년이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 지역들도 잘 선별하시면은 적은 돈으로 오히려 그 투자 메리트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도 5년이니까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3기 신도시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데도 왜냐면 3기 신도시가 되기만 하면 입지는 제일 좋아요. 1기, 2기, 3기, 1기, 2기, 3기 중에서 예전에 1기, 2기보다 훨씬 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서울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요런 데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청약으로 3기 신도시 노리는 것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인데 그동안 이제 다른 데 더 올라버리는 게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약 당첨 가능성을 보시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아무래도 코인 쪽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죠? 코인도 많이 보시고요. 재테크 보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금융 쪽이나 코인 쪽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거나 아예 좀 약간 그 투기꾼들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좀죠. 근데 이제 생각하면 꼭 집이 꼭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주 중에 하나고 어쨌든 나와 내 가족들이 어쨌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집이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집을 사야지 더 효율적으로 살까? 여기 고민하는 거는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봐요. 그 고민하는 게 어디가 사면 더 좋은 학군에 좋은 입지에 또 세금적인 부분도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공부하고 고민해야 되죠. 근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가장 내가 그래도 이제 남들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아파트를 사는 게 또 앞서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 또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부분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자녀가 생기고 나서 갑자기 급 관심을 갖게 되거나 결혼을 해서 급 관심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또 애당초 처음부터 관심을 있는 20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전엔 전혀 상관없다가 그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집을 샀는데 몇 억 오른 걸 보고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형제가 뭘 샀는데 그게 집값이 올라서 또 내가 이제 관심을 갖거든요. 근데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 연령층대가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일단은 급선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네.